나는 꽤 자주 가위에 눌리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나 귀신도 종종 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감이 팍 올 때가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버렸기에 당황해서 역까지 달려갔다. 그랬더니 웬걸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역에 도착해버렸다. 전철이 올 때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고 보니 어째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 아침은 대충 집어먹었지만 화장실에 들릴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10분 정도면 빠르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 나는 역 화장실로 향했다. 두 칸 중 한 곳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재빨리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 그러는 사이 옆칸에 있던 사람도 문을 열고 나왔다. 샐러리맨인 듯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세면대 쪽으로 걸어온다.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 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아저씨를 보자 어째서인지 가위에 눌릴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 뭐랄까, 오한이 나고 등골이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용변이 급해 무시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아저씨도 있겠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저씨는 다리가 좀 불편한지 엉기적 걸어 내 곁에 온 후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저씨의 모습이 세면대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조심스레 아저씨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저씨도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선 내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다 씻고 아저씨는 가방을 든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뒤로 돌아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의 등은 양복이 길게 찢어져 피투성이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오른발은 거꾸로 돌아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화장실을 나감과 동시에 몸에 가득했던 한기가 사라졌다. 그 후 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완벽한 우리 아들. 우리에게 필요한 완벽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반대편 끝까지 날아갔다. 절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파일을 읽어보고 수녀님의 협조를 받아 우리는 완벽한 남자아이를 골랐다. 이름은 안드레. 안드레는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을 가진 건강한 아이였다. 서류 작성이 끝날 때까지 수녀님이 안드레를 잘 돌봐주셨다. 안드레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곧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었다. 완벽한 우리 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장난감과 패스트푸드를 달라고 하고 TV를 무한정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웃으며 모든 걸 들어주었다. 마지막 날 안드레는 탄산음료가 먹고 싶다고 했다. 아들은 그 음료수에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간 걸 눈치채지 못했고 몇 분 안에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를 차에 옮겨 싣고 우리는 그 고아원으로 다시 갔다. 신부님께 값을 지불하고 의사의 안내를 받아 지하실로 향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태어나서 본 가장 귀여운 모습이었다. 찰리는 심장병을 진단받은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찰리는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 제일 아래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부터 항상 죽음을 걱정했었다. 그런 아이를 나무랄 수 없었던 건 기증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에 앞서 의사에게 완벽한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찰리에게 완벽한 우리 아들, 진짜 아들을 구해줄
완벽한 아들. 세 번째 이야기, 구멍가게. 긴 시간을 걸려 도착한 할머니 댁.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이 흐른 늦은 밤, 출출해서 간식거리를 사려고 밖으로 나왔지만 마땅히 살만한 곳이 없었다. 할머니 댁은 시골이라 그런지 근처에 슈퍼가 없어서 길 건너편까지 걸어가야 했다. 쌀쌀한 날씨 때문에 몸이 절로 웅크려지고 지독한 코감기 덕분에 코를 연신 훌쩍거리고 배는 고프고 최악이었다. 게다가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주변은 어두컴컴했다. 그렇게 어두운 길을 걷는데 저 멀리에 조그만 불빛이 비추는 구멍가게가 하나 보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도 귀찮아서 머리를 들이밀며 구멍가게의 유리문을 열었다. 내 괴이한 행동에 놀랐는지 주인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난 멋쩍게 인사를 하고는 곧장 과자가 있는 진열대로 향했다. 그리고는 컵라면이랑 과자, 음료수 등을 주섬주섬 챙겼다. 대충 먹고 싶은 걸 고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양손을 겨드랑이 춤에 꼭 낀 채 미동도 않던 아저씨가 대뜸 물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람 아니지? 이사라도 왔나? 예, 할머니가 이곳에 사셔서 놀러 왔어요. 아, 그래? 하하하.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 어차피 이런 시골에서 저런 과자 부스러기 팔리지도 않어. 요 옆에 검은 봉다리 뜯어다가 가져가. 내 공짜로 줄 테니까. 정말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골 인심인가?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다. 내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 저으셨다. 그 구두쇠가 공짜로 줬다고? 10원 하나 안 깎아주는 그 옆에 내가? 옆에 내라뇨. 인심 좋은 아저씨던데요? 뭐라고? 여기 길 건너야 있는 구멍가게에서 산 거 아니여? 구두쇠 과부 옆에 내가 장사하는데. 길 건너는 맞는데 아저씨가 장사하시던데요? 낌새가 이상했다. 그리고 다음날 시골의 작은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구두쇠로 소문난 구멍가게 과부 아주머니가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웃집에 살고 있던 아저씨와 돈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나는 다시금 그 구멍가게를 찾았다. 좀 더 자세히 구멍가게를 보고 싶었지만 경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순 없었다. 다만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구멍가게 유리문에 찍힌 새빨간 손도장이었다.